그래서 뭐 아시다시피 이제 첫 번째 무난하게 이제 딥러닝과 언어 모델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이제 오른쪽에 그림에 있듯이 이제 딥러닝하고 언어 모델이 이제 그 완벽하게 이렇게 일치하지는 않아요. 이렇게 교집합 부분이 있고, 그 중에서도 우리가 다루는 LLM은 이 요 부분에 있어요. 그러니까 딥러닝과 자연어처리 교집합 안에 다시 자연어 생성이라는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제 그 딥러닝 언어 모델, LLM, 라지 랭귀지 모델이 요 기술에 속한다라는 거고요. 그래가지고 이걸 보면 알 수 있는 거는 이제 딥러닝 기반으로 어떤 말을 만들어내는 그런 기술을 기반으로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 자세한 내용은 뒤에 나오고요. 그래서 딥러닝이라는 거는 뭐 아시다시피 신경망 기술을 사용해서 기계학습의 한 분야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뭐 기계학습에 대한 내용은 다음 슬라이드 뒤에 슬라이드에 나오고, 그래서 이제 정형 데이터뿐만 아니라 비정형 데이터, 이미지나 뭐 음성 같은 것들 까지도 그 안에서 패턴을 찾아내는 현재로서는 가장 요 비정형 데이터를 다루는데 뛰어난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LLM 연구 분야는 이제 여기 그림에서 보듯이 이제 딥러닝과 자연어 처리 그리고 자연어 생성의 그 교집합 부분에 해당하는 거라고 보실 수 있고요. 자연어 처리는 아시다시피 이제 뭐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스, 사실 우리도 이거 우리 스터디 시간에 이거를 너무 깊이 있게 안 다루긴 했는데 보긴 했어요. 근데 약간 어 너무 짧게 봐가지고 이 부분도 한번 토픽으로 다뤄보고 싶은데, 자연어 처리 부분, 그러니까 사람이 이해하기 위해서 사실 이 부분에 공부를 해보면 아시겠지만 그 텍스트를 기반으로 텍스트를 이렇게 뭐 전치레한 부분이 좀 많이 나오거든요. 하여튼 그런 자연어 처리 부분, 그리고 이제 자연어 생성은 그 이제 언어 모델 같은 걸 만들어서 사람처럼 텍스트를 만드는 연구 분야죠. 그래서 언어 모델이라는 키워드가 나오는데, 언어 모델은 이제 다음에 나올 말을 이제 조건부 확률처럼 그 이제까지의 텍스트를 기반으로 다음에 예측하는 걸 이제 할 수 있는 모델을 자연 언어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쪽 분야에서 역사적 중요한 순간이 있는데, 이 책에서 고르는 건 이제 일단 구글의 워드 투 벡터, 이게 벡터 임베딩을 하는 거죠. 텍스트 워드를 임베딩하는 기술. 그리고 이게 2013년에 있었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트랜스포머, 이제 지난번 우리 스터디에서 했던 트랜스포머 모델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인코더 디코더 구현으로 그 어텐션 기술을 가지고 그 기계 번역 형상을 하게 하는, 그 뒤에 자세한 내용이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트랜스포머가 나왔고, 이제 그걸 기반으로 GPT-1이 나와서 이렇게 발전하게 됐다라는 내용을 커버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머신러닝과 딥러닝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머신러닝은 기본적으로 그 사람이 어느 정도 피처를 사람이 직접 뽑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모델을 태워가지고 어떤 예측을 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알고리즘보다 요 머신러닝 이전에는 요 부분, 요 어떤 룰을 만드는 것조차도 사람이 했지만, 그래서 머신러닝은 피처만 추출해 주면은 이 룰을 자동으로 이 데이터 기반으로 만들어서 분류나 어떤 특정한 로직을 돌릴 수 있다, 알고리즘이 돌아간다라는 건데, 이제 딥러닝은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특징 추출까지 이제 신경망을 기반으로 뽑아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미지를 넣으면 그 이미지 안에 뭐 고양이, 뭐 동물을 구분하는 어떤 모델을 만든다고 했을 때, 기존에는 동물을 구분하기 위한 그 피처를 사람이 직접 다 뽑아가지고 넣어줘서 구분했다면, 딥러닝에서는 그 세세한 그 디테일한 피처까지도 그 이미지를 기반으로 알아서 뽑아가지고 그 분류하기 모델을 만들어서 이제 돌아간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피처를 직접 사람이 안 뽑고 데이터 기반으로 뽑아주는 요 사람 부분이 없어짐으로써 그 성능을 확 올렸다, 뭐 그런 어프로치죠. 근데 이제 근데 여기 이제 몇 가지 일반적인 내용이고, 이제 임베딩 내용은 이제 자연어 처리나 뒤에 부분 설명하기 위해서 내용이 나오는 건데, 임베딩이라는 것은 이제 그 어떤 데이터를 숫자를 표현하는 거,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데이터의 숫자를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 엄밀하게 말하면 숫자가 이제 숫자의 그러니까 벡터를 표현하는 걸 말하죠. 그래서 이제 요 책에서는 MBTI를 가지고 임베딩 이해를 하기 위해 설명을 하고 있는데, 사람이 이제 그 MBTI의 그 네 가지 성향 중에 어디에 해당하느냐를 가지고 이제 뭐 예를 들어 I와 E, 뭐 이런 N과 S와 같은 요 성향 사이에 그 어느 정도의 그 내 성향인지를 이제 소수점으로 0과 1 사이로 표시를 하면, 그런 다음에 그걸 기반으로 이제 내가 이제 어떤
사람들 간의 유사성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성격적인 유사성. 근데 요거는 이제 보통 이제 뭐 코사인 시밀러리티 뭐 같은 걸로 찾으면 될 텐데, 이때 요게 이제 인베딩한 인베딩 벡터라는 거예요. 요 예제에서는.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을 때 그 사람이 그 MBTI 검사를 해서 나온 요 벡터 열이 기존의 데이터셋 안에서 어디에 위치하고 기존의 사람들 간에 어디에 유사한가 뭐 이런 것들 찾아낼 수 있겠죠. 근데 그거와 비슷하게 단어 인베딩은 이제 단어를 이런 그 숫자의 열, 벡터를 표시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MBTI나 인베딩 모델은 어떤 단어나 데이터를 어떤 숫자의 벡터를 표현한다라는 게 유사하고, 그걸 기반으로 이제 그 각각의 벡터들 간의 거리를 가지고 사람들 혹은 단어들 간의 유사성, 그러니까 유사한 것들을 묶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MBTI하고 인베딩 모델 차이점은 이제 MBTI는 4개 숫자 뭐 이렇게로 표현을 하는데, 인베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어의 숫자가 이제 엄청 많기 때문에 이제 뭐 수십 수만 개의 그 보통 뭐 오픈 AI 같은 경우에 뭐 1200개인가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정한 길이의 그 벡터열로 수천 개의 벡터열로 표시를 한다라는 게 다른다는 거고, 이거는 이제 아까는 이게 사람이 이렇게 했지만 인베딩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직접 하지 않죠. 자동으로 이제 딥러닝 기반으로 자동으로 찾아냅니다. 그러니까 요런 걸 하는 거죠. 요 앞에 딥러닝 기반으로 인베딩을 자동으로 찾아낸다. 옛날에는 이거 다 사람이 만들었었잖아요. 옛날에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인베딩을 한 걸 가지고 이제 그 다음 내용으로 나오는 건 이제 언어 모델링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 언어 모델링이라는 게 이제 텍스트를 가지고 입력했을 때 그 다음에 예측하는 것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대량의 텍스트를 막 밀어 넣어가지고 일정한 문장을 넣었을 때 그 다음 문장에 뭐가 나올까를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때 이제 예를 들어 나오는 단어가 키워드가 이제 전이학습이고, 그때 이제 사전학습과 미세조정이라는 키워드가 나옵니다. 그 사전학습이라는 거는 대규모 데이터, 이거 보통 코퍼스라고 하잖아요. 대규모 텍스트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왕창 시켜가지고, 뭐 여기서는 이제 이미지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제 코퍼스는 뒤에 나오겠지만, 다음 장면에서 나오겠지만, 이 경우에는 이제 대규모 이미지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해서 어떤 분류 모델을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이걸 가지고 미세 조정해서 유방암을 이제 예측하는 데이터셋으로 이제 하는, 그러니까 요 모델이 뭐 우리 앞에서도 배웠지만 이 신경망 입력, 이게 지금 이 그림에서 보면 이게 신경망이라고 했을 때 입력 데이터가 있고 이걸 이제 레이블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이미지를 구분하는 어떤 분류 모델을 만든다고 했을 때 요 뒤에 부분에 이 뒤에 부분 일반적으로 이제 플리 커넥트 레이어를 만든 다음에 이제 분류 모델을 만들잖아요. 시그모이드 같은 걸로. 근데 아니면 소프트맥스로. 근데 요 부분을 이제 안 쓰고 요 앞에까지를 가지고, 그러니까 보면 아마 요게 앞에까지인 것 같아요. 요 부분을 가지고 이제 그 동일하게 그냥 쓰고 이 뒤에 부분을 가지고 새롭게 학습을 하는 거죠. 대신 이 새로운 데이터로. 그래서 이제 이전 사전에 학습된 요 모델의 일부분, 앞에 부분, 일반적인 피처를 이미지 피처 뽑아낸 부분을 그대로 사용해서 이 뒤에 부분만 학습시켜 가지고 미세 조정해서 쓴다라는 게 이제 전이 학습의 기본적인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보통 이제 전이학습이라고 함은 이렇게 그 어떤 거대한 규모의 데이터셋, 뭐 이미지내 데이터셋으로 학습한 어떤 그런 기본적인 피처 부분을 그거를 활용해서 쓰는 게 일반적인 내용이었는데, 이제 이거를 이제 언어 쪽으로 쓰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전이학습이라는 개념 자체가 이미지 쪽에서 많이 쓰였지만 이제 자연어 처리에도 쓰고 싶었는데 이 방법이 몰랐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2018년에 패스트 AI 연구에서 이제 그 어떤 대규모 텍스트 데이터셋 코퍼스를 가지고 학습한 이 모델을 이제 미세 조정을 해서 활용하는 방법을 찾아냈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방법은 이제 그 텍스트를 이제 대규모 데이터를 일정 부분을 밀어넣고 그 다음을 예측하는 모델을 만드는 거예요. 간단하게. 그래서 이 경우에는 사람이 직접 안 하더라도 그냥 자동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다음을 입력 거대한 텍스트 말뭉치에서 그냥 예측만 하는 모델을 만드는 거니까요. 그런 다음에 그걸 가지고 뒤에 부분에다가 이제 그 분류기를 만드는 거예요. 앞에 이렇게 그 사전 학습된 이런 모델처럼 그 자연어 처리로 왕창 대규모 코퍼스로 만든 학습시킨 그 모델에
그 앞에 그 앞글 사용해서 이제 어떤 텍스트의 리뷰를 넣었을 때 그걸 분류하는 모델을 만드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렇게 그 기존의 커퍼스로 학습된 그 딥러닝 모델로 특징을 추출해내고 그 다음에 뒤에 분류하기 위해 어떤 미세 조정을 위한 어떤 그 모델을 붙임으로써 신경망을 붙임으로써 이렇게 자연어 모델에서도 전이학습을 쓸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 와중에 이제 트랜스포머가 아까 설명드린 17년에 등장을 했죠. Attention is all you need라는 이 논문으로 기존에는 이제 그 자연어 처리 쪽에서는 어떤 모델을 만들 때 보통 신경망을 많이 썼고 RNN을 많이 썼거든요. LSTM이나. 그런데 이제 뒤에 설명이 나오겠지만 이제 요게 문제점이 있어요. 뒤에 설명이 나와요. 그래서 요 문제점을 트랜스포머가 등장해서 해결했고 그걸 기반으로 이제 버트나 GPT가 이제 발전을 하게 됐다. 그 버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랜스포머 모델 자체가 인코더 디코더를 사용하는 구조인데 얘는 이게 인코더 위주로 쓰고 그 GPT는 디코더 위주로 써서 모델을 만들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굉장히 그 성능이 굉장히 향상됐다라는 얘기가 뒤에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언어 모델이 이제 트랜스포머 기반으로 이제 GPT가 나오고 발전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뭐 2018년부터 시작해가지고 2024년 22년 GPT 거의 22년 말에 나왔죠. 그래서 GPT가 탄생하면서 그 다음부터 이제 아시다시피 엄청난 발전을 하고 있어요. 그 전에 이제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우선 이제 RNN과 트랜스포머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얘기를 하고 넘어가면 RNN은 아시다시피 이제 어떤 시퀀셜한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 많이 쓰이던 기술이죠. 그래서 기본적인 구조는 이 그 RNN 모델이 이게 사실 여러 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하나잖아요. 이 하나를 반복해서 쓰는 거를 이제 옆으로 쭉 풀어놨을 뿐인데 어떤 텍스트를 넣었을 때 이게 입력이에요. 그랬을 때 그 다음 텍스트를 이제 예측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요 신경망 RNN이 뱉어낸 출력이 그 다음번에 그 다음 텍스트와 함께 이렇게 들어감으로써 결과적으로 마치 이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그 텍스트가 있으면 그 다음 걸 예측을 맨 마지막 걸 예측한다고 했을 때 이게 압축을 해가지고 이렇게 시퀀셜하게 가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제 맨 마지막 것이 압축이 돼가지고 어떤 신경망을 통해서 이제 예측이 나오는 이런 식의 구조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메모리를 굉장히 적게 사용해요. 무슨 얘기냐면 요 모드 하나만 쓰는 거예요. 실제로 가중치가 이게 하나만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효율적이고 압축해서 쓰는 건데 문제는 이게 그림에서도 보시겠지만 이게 만약에 텍스트가 길어지면 이 작은 일부의 그 메모리를 가지고 이 상태를 보내준다 하더라도 이제 베니싱 그레이디언트 그러니까 그 학습을 할 때 백프로포게이션을 해가지고 이제 요 오차를 기반으로 쭉 타고 가는데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그 오차의 그레디언트 전달이 흐릿해지는 거죠.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긴 입력 데이터에 대해서는 그 의미가 손실되어서 제대로 작동을 안 한다라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트랜스포머가 2017년에 등장을 하면서 이 어텐션 그래서 제목이 어텐션 이즈 all you need라는 뜻은 RNN이 필요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RNN을 아예 걷어내고 인코더 디코더 구조 그러니까 기존에도 RNN을 사용한 인코더 디코더 구조가 있었지만 이제 RNN을 아예 걷어내 버리고 어텐션을 가지고 구현을 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좀 해결했다라는 건데 어텐션은 뭐 지난번 책에서도 봤지만 이제 텍스트를 이제 왕창 넣었을 때 이 텍스트에 이 순서대로 타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요 텍스트 간에 이제 셀프 어텐션이라고 하면 이제 요 텍스트 내 뭐 텍스트 간의 성우 간의 그 유사도 뭐 관련성을 이제 뭐 소프트맥스를 사용하잖아요. 소프트맥스를 사용해서 이제 유사성을 이제 확률적으로 계산해 가지고 그걸 기반으로 이제 다음을 예측하는 그런 식의 모델을 구축함으로써 이런 그 RNN의 단점을 해소하고 성능을 끌어올렸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제 문제도 있어요. 그 RNN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한 해에 그 모델 뭐 단순한 요 웨이트를 가지고 구성했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이었지만 성능이 떨어졌고 이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이제 모든 텍스트 워드에 대해 다 이 어텐션 계산하고 이제 메모리에 올려가지고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계산 코스트나 메모리 사용이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트랜스포머의 어텐션 메커니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 성능은 올라가지만 메모리 사용량과 연산량, 높은 사용량, 연산량이 필요하게 돼서 리소스가 많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효율성은 좀 리소스 관리 효율성은 떨어지지만 성능은 올라가고, RNN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효율성은 좋지만 성능이 낮은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셀프 어텐션 같은 경우에 이제 이런, 그러니까 어텐션 같은 경우에 이거 주어진 텍스트의 어떤 관계들을 서로 다 계산해가지고 이제 그 다음을 예측해내는 이런 식의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새로운 아키텍처, 뭐 만바라던가 뭐 이런 잠바 뭐 이런 것도 있던데, 새로운 아키텍처가 지금 활발하게 논의되고 개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뒤에 책에 나오더라고요. 뒤에 책에 나오고요. 그래서 GPT에 대해 좀 더 설명을 하면, 이 GPT가 이제 GPT-1이 2018년에 나온 이후로 이제 그 GPT 뭐 3가 나올 때까지 거의 1000배 가까이 파라미터의 규모가 커진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게 기존에 그 딥러닝을 우리가 배울 때는 모델이 커지게 되면 이제 오버피팅이 일어나고, 오버피팅이 일어나면 당연히 성능이 떨어지는 거로 생각을 했는데, 이제 이제 실제로 해보니까 이제 그렇지 않다는 걸 발견한 거잖아요. 그래서 파라미터 규모를 늘리면 성능이 올라간다. 그러니까 떨어지지 않고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고, 그때 이제 대신 이제 리니어하게 올라가진 않아요. 성능이 리니어하게 올라가진 않지만 그래도 성능은 꾸준하게 계속 올라가는 거는 확인을 했고, 근데 이제 단점이랄까, 한계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예를 들어 뭐 라마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 10테라바이트의 규모의 텍스트 학습을 코퍼스를 학습해서 라마를 가지고 그 70B 같은 경우에는 잠깐만 700억 개의 파라미터를 가지고 모델을 학습을 했더니 얘가 이제 140기가바이트가 됐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보를 압축을 했는데, 이제 얘를 이제 압축을 했는데 이 모델의 성능은, 최대 성능은 이제 입력한 텍스트의 규모에 어떤 뭐 한계가 걸린다. 텍스트를 많이 넣으면 넣을수록 뭐 성능이 올라간다, 뭐 이런 예시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얼마 전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그 공개한 All You Need 이제 텍스트북인가 뭐 그런 논문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 논문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그냥 무조건 그 텍스트를 많이 때려박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양질의 텍스트, 그러니까 교과서 같은 경우 굉장히 양질의 텍스트잖아요. 그래서 양질의 텍스트를 넣어야 성능이 더 올라간다, 뭐 이런 연구도 있어서, 그러니까 무조건 많이 넣는 거는 많이 넣는 게 장땡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런 논문도 나와 있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GPT가 이제 GPT-3 이후에 나왔는데, GPT-3의 문제점이 이제 그 기존 대비 이제 어마어마하게 파라미터 수를 늘려가지고 텍스트 생성 능력은 가졌는데, 말은 잘 만들어내는데 사용자 요청, 그러니까 사용자가 어떤 태스크를 시켰을 때 거기에 대해서 딱 원하는 답은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얼라인먼트라고 하는데, 그 LLM이 사용자 요청에 딱 맞게 내가 어떤 걸 해줘라고 했을 때 거기에 딱 맞게 얘가 뽑아내주는가, 거기에서 좀 그러니까 응답의 품질 문제가 있더라. 이제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이제 오픈AI에서는 지도 미세 조정과 RLHF를 사용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였는데요, 챗 GPT에서. 그래서 지도 미세 조정은 우선은 그 어떤 사용자가 그 아웃풋으로 원하는 텍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질문을 했을 때 그 아웃풋이 나오도록 이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시 데이터셋, 정답셋을 넣어 가지고 이제 파인 튜닝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각각의 어떤 태스크별로 약간 파인 튜닝을 했더니 성능이 확 올라가더라라는 거하고, 또 한 가지는 그 사용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사용자는 정말 사람이 어떤 피드백을 넣었을 때 나오는 그 응답을 보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피드백을 주는 거예요. 네, 응답에 대해서 이거 더 좋은 거, 왜 우리도 가끔 보면은 GPT 쓰시다 보면 기억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제 응답이 막 2개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느 게 더 마음에 드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런 사람이 중간에 그 맨 인더 루프를 사용해서, 휴먼 인더 루프죠. 그래서 사용자가 그 LLM의 결과물에 대해서 어떤 피드백을 주는 강화학습을 사용해서 성능을 올렸다라는 거고요. 네. 그래서 아무튼 뭐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그래서 이제 LLM을 통해서 이제 뭐 시대가 변하고 있다, 뭐 그런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GPT 이후에 이제 우리가 많은 회사, 저희 회사도 마찬가지로 이제 오픈AI, 그러니까 GPT를 쓰려고 엄청나게 지금 여러 가지 과제들이 이제
만들어지고 이제 수행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옛날에 그러니까 AI를 쓴다라는 게 아예 그냥 GPT를 쓴다 혹은 LLM을 쓴다로 이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아예 인식이 바뀌어지는 느낌까지 받아요. 그래서 AI라는 게 그냥 LLM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정도로 LLM 어플리케이션 시대가 이제 도래했고 그 기반으로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활용법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개발의 핵심은 일단 LLM을 효과적으로 쓰기 위한 최적화 기법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레그 뭐 너무 이제 일반화가 됐죠. 1년 전만 해도 잘 모르는 우리가 잘 모르던 키워드인데 이제는 너무 일상적인 용어가 되어 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스몰 LLM 경량화된 모델을 사용한 어떤 LLM을 쓰는 특정한 환경에 딱 맞는 요것들이 이제 요새 아주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LLM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많이 쓰이냐? LLM이 기본적으로 학습을 할 때 자연어를 하기 위해서 코퍼스 대용량의 텍스트를 학습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대용량의 텍스트를 어떤 그 분석해서 거기에 대해서 뭔가 말을 만들어내는 이런 능력에 탁월합니다. 근데 그 기술이 그 인간이 어떤 사무직으로 하는 코딩이라던가 뭐 문서 작성 이런 것들이 다 언어 기반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학습한 그 내용 자체가 그 우리 인간이 어떤 사무직의 인간이 하기 위한 일을 하기 위한 기본 소양을 갖췄다.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어떤 사람이 그거 다 이해해가지고 어떤 출력물을 만들어냈다면 LLM이 이걸 가지고 이제 다 해내는데 그 직전의 모델은 요 각각의 사용 유즈 케이스별로 하나하나를 다 모델을 따로따로 했었는데 지금 이제 LLM 하나로 모든 걸 다 처리하는 일종의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파운데이션 모델이 돼서 이 파운데이션 모델 기반으로 아주 무궁무진한 활용으로 지금 확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키워드는 SLLM인데 SLLM은 이 오픈 LLM이라던가 뭐 커머셜한 커머디티화 되어 있는 API를 사용한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그 대용량의 코퍼스를 가지고 어떤 범용적인 모델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특정 도메인의 스페시픽한 어떤 내용은 약간 그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스몰 LLM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작은 뭐 라마라던가 뭐 제미나이나 뭐 젬마 사실 처음 보는데 젬마라고 하나요? 뭐 라마라던가 라마 사실 많이 쓰죠. 라마를 그 가지고 이 오픈 소스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도메인 스페시픽한 데이터를 학습을 시켜가지고 그 필드에서는 얘가 일반적인 LLM보다 오픈 AI나 뭐 클로드보다 훨씬 성능이 좋게 만들겠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이제 이게 그 좀 보안적인 문제도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오픈 AI나 클로드 같은 그 일반적인 그쪽 API 쓰게 되면 물론 이제 뭐 그 랜딩 존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 뭐 NDA 맺고 뭐 비밀을 보장하겠다 뭐 그러지만 실제로 근데 특정 기업의 민감한 정보가 밖으로 나가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근데 하지만은 요 스몰 LLM을 쓰게 되면은 그런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그 안에 온프라미스로 그 구성하게 되면 그 안에서 다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도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 책은 여기에 좀 방점이 잡혀 있는 책으로 책인 것 같아요. 이거 이코노소프트가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 아니에요? 어, 파이3? 그렇게요. 제가 복사할 때 빠졌나 봐요. 그 텍스트가 제대로 책에서 인식이 안 돼서 깨진 건가 싶은데. 그렇게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마지막이 아니구나. 좀 더 나왔구나. 그리고 이제 LLM을 쓰더라도 그리고 이제 스몰 LLM을 쓸 때 보시면은 뭐 그 라마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막 70B 막 8B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게 겨우 이제 그 가중치 개수인데 이게 그 막 안 돌아가요. 일반적인 GPU. 물론 이제 뭐 고사양의 막 1억짜리 GPU 쓸 수 있는 환경에서는 돌리겠지만 좀 저렴 일반 소비자가 쓰거나 아니면 일반 기업에서 쓰기에는 너무 높은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너무 그 큰 모델, 그러니까 SLLM임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이제 로컬 온프라미스 돌리기에는 너무 높은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기 위해서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LLM을 약간 그 양자화, 그 줄이는, 그러니까 압축하는 기술들이 많이 쓰이게 되죠. 그래서 양자화라든가 로라 같은 뭐
어텐션 최적화 같은 기법을 사용해서 모델을 줄인 다음에 그 줄인 걸 기반으로 약간 뭐 다시 한번 파인 튜닝 한다거나 해가지고 그 조금 저렴한 리소스에서도 리소스가 풍부하지 않은 환경에서도 높은 성능을 달성할 수 있다. 이런 기술도 이 책의 이 책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제가 다음 주에 논문을 공유하는 세션이 있는데 잠깐만요. 어이구, 뭔가 저 잘못한 것 같아. 이건가? 네. 여기 보면 이제 제가 발표할 논문이 오거든요. A Survey on Model Comprehension for Large Language Models. 이게 이제 그 LLM을 압축하는 기술을 정리해 놓은 서베이 논문이에요. 그래서 이거 이미 올려놨으니까 이거 한번 이제 제가 발표를 하겠지만 잠깐만요. 이거다. 논문을 보여드릴게요. 이 논문인데 발표를 할 텐데 그래서 네 이렇게 정리가 되거든요. 아이고. 이렇게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 모델을 압축하는 방법들이. 그래서 아까 말한 뭐 양자화도 있고 뭐 포스트 트레이닝 퀀타이제이션 그러니까 도 있고 뭐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지식 증리 예전에 우리 한번 다뤘던 것 같은데 스터디 시간에 지식 증리 나오고 이제 아까 나온 로랭크 팩토라이제이션이라던가 뭐 프루닝 그러니까 잘라내는 거 좀 필요 없는 가지치기 하는 거 퀀타이제이션 이렇게 크게 4가지 정도로 구분이 되는데 그 기술들에 대한 소개를 다음 주에 드리려고 하고 이 책에서 아마 이 부분을 많이 다루더라고요. KV 캐시가 뒤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양자화 부분도 나오고 그래서 책을 보기 전에 기본적인 대략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다음 주에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받아서 제가 올려놨으니까 받아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올려놓지는 않았구나. 올려놓긴 했는데 저 링크는 아마 정식 사이트를 걸었고 올려놓긴 제가 여기다가 올려놨어요. 그래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계속 진행하면 아무튼 이렇게 어떤 효율화하기 위한 기술들이 많이 쓰인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LLM의 문제가 이제 hallucination 환각이 발생한다는 거잖아요. 이게 그 결국 대용량의 코퍼스를 학습하면서 모델 내에 그러니까 어떤 그 대용량 코퍼스의 말뭉치에 어떤 지식의 잔상 같은 게 남아 있어요. 그걸 기반으로 이제 말을 이제 막 만들어내는 건데 확률 기반으로 그러니까 조건부 확률 기반으로 텍스트를 어떤 프롬프트를 받았을 때 사용자 입력을 받았을 때 그걸 기반으로 그 다음 거 이제 지가 막 만들어내는데 그때 이제 학습한 데이터가 충분히 않거나 충분히 업데이트가 안 돼 있거나 아니면은 아예 그 없을 경우에 지가 알아서 막 만들어내는 문제가 있잖아요. 뭐 다들 경험해 보셔서 아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외부 데이터를 가지고 그 질문에 대해서 프롬프트에 대해서 혹은 질문에 대해서 외부 데이터를 가지고 적절한 데이터를 끌고 와서 그거를 같이 주면서 말을 만들어내라 라고 함으로써 이제 그 할루시네이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이제 레그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어떤 특정 도메인 같은 경우에는 그 지식, 예를 들어 뭐 완전히 전문적인 분야라던가 예를 들어 뭐 특정한 기업에서만 쓰이는 뭐 챗봇이라던가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외부에 공개된 데이터만으로 그 학습시킬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 뭐 특정 기업의 어떤 인사과의 어떤 절차라던가 이런 건 사실 그 기업이 갖고 있는 데이터 기반으로 하지 않은 이상은 대답 못하게 되기 때문에 모델 자체를 그 대답을 하려고 하는 그 영역에 어떤 맞춰서 그 데이터로 다시 재학습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요 위에 같은 경우에는 가중치가 변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모델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그 데이터만 맞게 줘가지고 만들어내는 건데 아예 밑에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 LLM 모델 자체를 그 내부의 데이터로 재학습을 시켜가지고 그 안에 있는 그 파라미터를 바꿔가지고 뭐 튜닝을 한다는 방식이 있죠. 아무튼 그래서 이런 기본적으로 LLM은 뭐 환각 현상이다. 뭐 아이고 라던가 뭐 꿈꾸는 거와 비슷한 형식으로 생성 구조를 가지는 이런 식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막을 수는 없어요. 막을 수는 없지만 이제 그 레그라던가 미세 조정 같은 방식을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고 그 내용도 뒤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 장표인데 그래서 LLM의 미래를 생각해 보면 지금 이제
이와 같은 설명을 드린 LLM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냐. 이게 사실 이 책이 이제 작년 올해 쓰였나요? 작년에 쓰였나요? 아무튼 1년이 채 안 된 것 같은데 그 뭐 지금도 크게 다르진 않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멀티모달 그리고 에이전트 그리고 새로운 아키텍처로 이제 발전을 하고 있는데 멀티모달은 이제 뭐 이미지, 오디오, 뭐 비디오까지 다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뭐 그런 식의 어프로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에이전트 기능을 쓰는 거죠. 에이전트라는 거는 이 에이전트 LLM의 에이전트가 어떤 질문이나 요청이 오면은 그 기반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지가 알아서 의사결정을 해서 행동까지 이제 해가면서 그 행동의 결과를 보고 다시 계획 수립과 의사결정을 반복해가지고 그 사용자의 요청을 완수하는 그런 거 이제 에이전트라고 하는데 최근에 보면 이제 결국 이제 2025년은 그 에이전트가 아주 엄청 핫 키워드가 될 거라고 다들 예상을 하고 있죠. 그래서 뭐 저희 회사에서도 이제 에이전트를 다 너도 나도 에이전트 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에이전트의 한 해가 되지 않을까 2025년은.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들이 이제 뭐 여러 가지 기술들이 나와 있지만 제 생각에는 가장 핫한 게뭐 랭그래프라던가 뭐 랭스미스를 기반으로 그러니까 랭그래프나 랭체인 쪽 기술들이 뭐 오케스트레이션 하면서 에이전트를 만드는 쪽으로 지금 많이 발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은 랭그래프도 한번 다루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반으로 지금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멀티모델과 에이전트 기반으로 이제 뭐 발전하고 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이제 GPT와 같은 대규모 모델이 이제 얼라이먼트를 통해서 다양한 기술, 그러니까 파운데이션 모델이 나오고 얼라이먼트를 통해서 이제 다양한 어떤 질문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가능하다라는 걸 보여줬고 그리고 이제 뭐 SLLM이라든가 혹은 그 최적화된 경영 모델이 나와가지고 지금 현재 많은 이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멀티 모델이라든가 뭐 이런 쪽으로 발전을 하고 있고 또 에이전트 기술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그래서 보시면은 아까 앞에 내용을 쭉 그림 한 점을 정리한 건데 오드 투백부터 시작해서 트랜스포머부터 GPT 모델 그리고 챗 GPT 그리고 GPT-4 또 SLLM이나 뭐 그 레그 효율적인 학습 추론 방법과 함께 뭐 멀티 모델이나 에이전트 그리고 뭐 테러 아키텍처인 뭐 여기서는 얘기가 안 나왔는데 뭐 만바라던가 이런 기술들이 나오면서 이제 정말 하루가 다르게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다들 아시는 내용일 텐데 좀 정리를 해봤고요. 아, 네, 잠시만요. 이게 꺼야 되겠다. 아, 네, 지금 제가 그 이틀 전에 AI 서밋이라고 코엑스에서 그 이제 AI 관련된 내용들을 공유해주는 큰 컨퍼런스가 있었어요. 거기 참석을 했었는데 오늘 그 송쌤님께서 이 챕터 1에서 설명해줬던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언급이 돼서 이게 제가 그냥 어차피 이거 저희 팀에서 공유하려다가 이거 그냥 제가 간단히 만들어 본 겁니다. 누가 강요해서 만든 건 아니고 제가 사진 찍었던 것들하고 좀 재밌던 내용들을 이제 정리를 한번 간단히 해봤는데 먼저 이제 말씀드릴 거는 여기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최윤석 PM이라는 분이 이제 그 레그하고 AI 에이전트 관련된 이제 앞으로 이제 미래 동향, 더 최신 동향들을 갖다 소개시켜 주셨는데 일단 재밌는 게 몇 개 있었어요. 이제 LLM으로 이제 그 IQ 테스트를 해봤더니, 최근에 이제 5원 프리뷰가 나왔었잖아요. 그 5원 프리뷰가 거의 120 정도 IQ가 나올 확률, 그게 이제 Y축이 확률 값인데, 그 5원이 뭐 50%, 40% 정도로, 확률로 이제 IQ 120 정도가 되더라라는 그런 내용들이 좀 재밌었고, 나머지 이제 챗 GPT-4나 이런 것들은 사실 IQ가 한 80 정도밖에 안 됐다는 게 좀 약간 흥미로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용들이 지금 이제 5원이 엄청 비싸게 나왔어요. 거의 그 200불 뭐 그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근데 품질은 엄청 좋지만 가격이 너무 높다. 뭐 그런 거고 이제 현재 저희들이 가장 그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여기 왼쪽 상단에 Most Attractive Quadrant라고 해서 그 뭐 지금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제가 사진으로 찍은 거라서 뭐 클라우드나 이제 뭐 그 제미나이 뭐 이런 것들이 그좀 이제 그래도 좀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거다. 뭐 그런 얘기가 있었고 또 이제 속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저희가 질문을 넣었을 때 출력이 얼마나 빨리 나오는지. 근데
또 GPT-4 아니, 5.1 프리뷰 최근에 나온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가격은 엄청 비싼데 속도도 굉장히 빠르다는 게 이게 좀 특이점이었고 근데 대부분이 가격은 낮지만 이제 빠른 것들도 왼쪽 하단에 존재합니다. 근데 그 또 특이한 것은 라마 3, 라마 3 그 스몰 LLM 모델들이 스몰 LLM 아니라 40B 405B인가? 그렇네요. 그, 이런 모델들이 굉장히 그 저가에 그리고 빠르게 성능도 좋다는 그러니까 출력 속도가 빠르다는 것도 이제 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5원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기존의 토큰들이 내부적으로 막 여러 개가 소모되고 있는데 리즈닝 토큰즈라고 해서 어떤 추론 결과값을 어, 내는 그런 새로운 토큰들이 이제 소개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의 GPT-4 미니나 GPT-4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즈닝 토큰 같은 게 없었는데 5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리즈닝 토큰들이 좀 나타났다는 거. 이것들이 좀 눈에 띄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 마이크로소프트 이거 한국 분이 하셨을 것 같은데 그 25년도 수능 국어를 그, LLM을 사용해서 한번 해봤더니 아까 전 IQ 좋았던 5원 프리뷰가 거의 1등급 그러니까 의대 갈 정도의 수준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이분이 이제 설명을 해주시면서 앞에 부분은 LLM을 갖다가 주로 LLM의 그냥 성능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레그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앞으로 에이전트가 좀 이제 각광을 받을 거다라는 내용들이 있었는데 첫 단계로 이 레그 모델을 갖다가 이제 좀 설명했고 이건 일반적인 레그 플로우인데 이 레그 플로우 안에서 네, 이런 레그 기반 기술들이 앞으로 굉장히 발전을 할 것이고 또 옴니파서 같이 이제 비전과 연동이 돼서 이제 텍스트를 갖다가 분석해 주는 기능들 뭐 이런 그 것들도 앞으로 이제 계속 발전해 나갈 것이고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에이전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스톰이라는 어떤 이제 글을 작성해 주는 어떤 포맷 같은데 그 이제 글을 작성해 주는 것도 이런 에이전트들 형태로 여기 오른쪽에 보시는 것들이 에이전트들인데 이게 뭐 에이전트는 단방향으로 기존에 이제 저희가 질문을 해서 이제 출력이 나오는 것만 알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질문에서 출력까지 나오는 것들이 순차적으로 진행됐는가 하면 에이전트는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순차적으로 진행된 것이 아닌 여러 개의 에이전트들과 의견 교환을 통해서 최종적인 아웃풋을 낸다는 것인데 이제 앞으로 이제 문서 작성이나 그리고 여기 그 원테이전 시스템 이게 뭐더라? 아무튼 네.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으로 간다는 게 이제 주요 내용이었고요. 네, 뭐 세부적으로 마그네틱 원이라는 것도 좀 이제 소개가 됐고 그랬었는데 깊게는 소개 안 됐습니다. 아무튼 레그를 가지고 이제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을 갖다 구성하는 것까지 이런 내용들이 마이크로소프트 담당자들이 소개를 해줬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예, 또 한 개 재밌었던 섹션이 이제 라마 이제 개발하시는 분이 이제 아까 스몰 LLM SLLM을 갖다가 좀 현재 기술 현황과 미래를 갖다가 설명을 해주셨는데 일단은 이제 앞으로 이제 크게 화두가 될 것들이 네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프라이버시, 코스트, 이피션시, 그리고 커스터마이제이션. 그러니까 기업 커스터마이제이션 뭐 그런 건데 앞으로 이제 여전히 이런 이슈들 때문에 SLM이 각광을 받을 것이고 시장 성장률이 뭐 이렇게 아래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엄청나게 20빌리언까지 늘어날 것이다. 그런 내용이었고 그런 주요 이유들이 요 네 가지. 프라이버시, 코스트, efficiency, 커스터마이제이션. 그러니까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이걸 갖다가 커스터마이제이션을 갖다가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도. 네. 그리고
그러면 이렇게 그 LLM, SLM이 이제 발전하기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하냐라고 이제 몇 가지가 소개되는데 그게 아까 전에 그 송태영 책임께서 말씀하셨던 그 교사학습, 날리지 디스틸레이션과 그 프로닝, 이제 그, 이제 가지치기라고 이제 자기들이 가중치가 여러 가지로 이렇게 뉴런들이 나눠져 있는데 그 뉴런에 필요 없는 그 이제 가중치가 낮은 뉴런들은 제거해버리는 그런 것들이 프로닝이었고 그 쿼안티제이션 그리고 기존에 뭐 예를 들어서 16비트로 처리하던 이제 처리하던 그 과정들을 그 4비트나 8비트로 이렇게 줄여서 이렇게 음, 이제 사이즈를 갖다 줄이겠다는 게 이런 이제 컴프레션 테크닉이고요. 그리고 이제 빌딩 프롬 스크래치라고 해서 진짜 필요한 부분만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모델을 만들 때 이제 진짜 필요 없는 기능을 다 제거하고 이제 진짜 필요한 부분만 이제 만드는 일반적으로 LLM은 그 모든 일반적인 것을 다 커버하기 때문에 그냥 방만하게 일반적으로 만들어졌는데 이제는 진짜 필요한 부분만 만든다고 하는 그런 이제 빌딩 프롬 스크래치 방식이 또 이제 이 SLM에 앞으로 쓰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하셨고 앞으로 지금도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넘어가고요. 그리고 또 이게 재밌는 것이 저는 이제 저도 기업에 있으니까 이런 다른 분들도 기업 폐쇄망에서 LLM을 갖다 어떻게 구현하고 그런데 관심이 많으실 텐데 여기 에이프리카라는 그 회사 그 소장님께서 이제 자기 회사 제품을 갖다 설명을 하셨어요. 그게 이제 뭐 자기 회사가 치타라는 그 LLM 옵스를 갖다가 제공하고 있는데 물론 ML 옵스도 있습니다. 그런 거를 가지고 이제 기업에서 폐쇄망을 갖다가 폐쇄망에서 이제 LLM 옵스를 갖다가 운영할 수 있다. 그런 내용들이었고, 뭐, 자기들이 이제 여기 레그를 갖다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떻게 구했는지를 설명해 줬는데, 여기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에이전트, 에이전트 기반의 레그를 갖다 에이전트화 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는 여기 왼쪽 하단에 보이듯이 스타트 투 피니시까지 뭐 단방향이었다면은 이제는 에이전틱 워크플로우라고 해서 이제 어떤 에이전트끼리 서로 수정해주고 다시 생각해보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과정들이 앞으로 될 건데 자기 여기 에이프리카라는 곳에서 이런 이제 에이전트 레그를 갖다가 구현을 했다라는 게 있었고 뭐 사실 통정 책임이야 여기 저희 그 담당의 다른 분들도 계신데 아마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앞으로 챌린지 받을 과제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네,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개 재밌는 것은 뭐냐면 컴퓨팅 인프라의 미래라고 해서 앞으로 이제 컴퓨팅 자원들이 어떻게 사용될 것인가 그런 걸 갖다 누군가가 발표를 해주는데 이제 그 현대 GPU 자원 문제가 굉장히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것들이 이제 GPU 수요도 늘어나고 있고 이제 근데 엔비디아에서는 그 칩을 갖다가 만들 수 있는 GPU 칩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한정적이고 그리고 대규모 모델들은 점점 발달하고 있어서 이제 그 사이즈도 커지고 그리고 이제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데이터 센터를 갖다가 보게 되면 GPU 활용률이 뭐 한 20% 언더로 굉장히 낮다라고 하고 있고 뭐 이런 와중에 그러면 가장 효율적으로 GPU 리소스를 갖다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지 이분이 이제 자기 회사의 제품을 가지고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사실 여기서 요점은 이거예요. GPU를 갖다가 그냥 개인 GPU가 있다. 이걸 갖다가 그럼 자기들 플랫폼에 연동을 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그 GPU를 쓰게끔 해줬을 때 GPU를 갖다가 제공한 사람들에게는 돈을 주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GPU 구매자도 이 회사에 돈을 주고 이 회사에서는 GPU를 대여해준 사람들한테 돈을 갖다가 다시 줘가지고 뭐 이런 약간 이제 어떻게 보면은 분산형으로 GPU를 갖다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요 에이서라는 그 회사에서의 그런 이제 플로우입니다. 자기들의 회사의 그런 GPU 대여 시스템 같은 그런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어, 일단은 하여튼 이게 재밌었어요. 이게 그, GPU를 갖다 대여해 준다는 거. 내가 갖고 있는 GPU도 지금 집에서 놀고 있는데 이거를 갖다 켜놓고 다른 사람이 쓰게 해주면 돈을 벌 수 있다. 라는 그런 이제 컨셉들이 재밌었고 앞으로 이제 이 컴퓨팅 인프라의 미래는 뭐 이렇게 세 가지로 자기들이 예측을 한다고 합니다. GPU, GDP가 상승을 해서 사람들이 이제 많은 이제
실질적으로 쓸 돈들이 많아지는 거고, 디스포저블 인컴이라고 해서. 그리고 이제 그 돈으로 고가의 기기를 구매를 갖다 가능하고, 그리고 GPU는 이제 그 막 엄청나게 생산 기술이 발전을 해서 저렴한 가격에 GPU를 제공하던가, 아니면 이제 지금처럼 클라우드 기술이 확대돼가지고 여러 GPU를 갖다가 연동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컴퓨팅 인프라가 발전을 할 거라고 이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제가 이제 그 AI 서밋에서 여러분께 어떤 인사이트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자료 공유드렸습니다. 아, 그 GPU 공유하는 거는 그 비슷한 거 있지 않았어요, 옛날에? 뭐 컴퓨터 리소스. 애초에 저기 그냥 컴퓨터 리소스 공유하는 세티라고 맞아. 외계인 시그널 응, 찾는 그런 맞아, 맞아. 프로젝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윈도우에서 이게 프로그램 켜놓고 응, 있으면은 내가 응, 컴퓨터 안 쓰고 있는 동안 CPU 자원을 공유해서 그 세트 데이터 분석하는데 자원 공유해 쓸 수 있게 돼서 뭐 자기가 이제 응. 인류 과학 연구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거 있었죠, 예전부터. 그거는 근데 공짜고 이거 이제 돈을 벌 수 있다는 뭐 거잖아요. 그렇긴 하죠. 근데 이게 근데 GPU도 아마 그런 식으로도 충분히 있을걸요? 근데 이게 우리 항상 AI 문제가 뭐냐면은 왔다 갔다 하는 데이터 사이즈가 크고 맞아. 그 학습하려고 하면은 모델 전체가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그 뭐 연합학습 이런 거 보면 웨이트를 나눠서 쓰거나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과연 그 지금 메타나 구글이나 그런 데 자기들 데이터 센터 갖고 있는 애들이 GPU 다 때려놓고 돌리는 거에 비교하면은 네트워크 코스트도 있는데 과연 얼마나 그게 쓸만한가. 모델부터 완전히 달라져야 될 텐데 그렇죠. 이게 딜레마죠 사실은 그게. 오히려 요즘에 그 비트코인 채굴하고 막 그런 코인 채굴하던 사람들이 GPU 팜 대여하는 거 해갖고 뭐 한 시간에 GPU 한 시간에 뭐 얼마 뭐 이런 식으로 GPU 공유하는 그러니까 공유가 이제 그 대여하는 사이트 같은 게 서비스가 몇 개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LLM 스터디 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이제 자기가 이거 사실 LM 라마나 이런 거 큰 거 돌리려고 하면 4090 있어야 되고 맞아요. 4090 두세 개 막 껴야 되는데 음, 그런 거 하나 살려면 몇백만 원이잖아요. 200만 그렇죠. 원 막 너무 300만 원인데 대여 시스템 이런 거는 뭐 한 시간에 뭐 1,000원? 뭐 1,000원인가 뭐 그게 싸니까 그냥 돌려보기 좋은 그런 식이어 갖고 서비스가 이미 있어서 뭐 저게 그렇게 매력적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것보다는 오히려 요즘에 그 어젠가 뭐 그 며칠 전에도 계속 뉴스 나왔는데 구글도 그렇고 저기 메타도 그렇고 MS도 그렇고 이제 추론기랑 학습기랑 저기 자체 GPU 안 쓰고 자체 하드웨어 개발하려고 칩 계속 내고 있잖아요. 그래갖고 그런 거 써서 오히려 GPU, 엔비디아 살 GPU 하려고 다들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항상 이 파이토치나 이런 데에서 쿠다랑 다 이렇게 그런 걸로 기반을 만들어 있어서 그걸 지금 못 벗어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어, 애플에서도 오히려 AI 그래서 서밋에서 그런 내용 나올 줄 알았는데 그런 내용은 없었나 보네요. 자체 하드웨어 개발해갖고 지금 우리나라도 저 리벨리온? 걔네 뭐 아톰이라고 자기는 추론기 계약 맺었다고 막 언론 플레이 엄청 하던데 근데 사실 애플도 그저께 한다고 제가 하네요. 네, 제가 그 1일차, 아니, 하루밖에 참석을 안 해가지고, 나머지 아, 일차에서는 뭐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근데 지금 아까 전에 옴니원 이제 프리미엄 이게 지난주에 나왔었잖아요. 지지난주인가 하여튼 나왔을 때, 맞아요. 이게, 여기 안에 이제 새로 들어가는 것이, 그, 리즈닝 토큰이라고, 이제 음, 추론에 관련된 토큰이 따로 있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음. 이게 그런 거하고 연관돼 있지 않을까라는 갑자기 이제 순간적인 추측이 듭니다. 예. 일단 좀 쉬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 네. 하여튼 발표 공유 감사합니다. 재밌네요 진짜 내용들이. 너무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5분 쉬었다가 10시 10분부터 다시 시작할게요.